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림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학교생활 기록부 기재사항 중에서 특히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능력 특기사항을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는지, 또는 세부능력 특기사항이 왜 중요한지, 또는 세부능력 특기사항을 기재했었던 내용들 중에서 잘된 사례와 잘못된 사례들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자세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최근에 아시는 것처럼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대학 입시에 영향을 미치고 있죠. 당장 이제 수시의 원서 접수 일정이 변경된다든가, 정시의 원서 접수 일정이 변경이 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가장 커다란 부분들은 뭐냐면, 수능이라고 하는 거는 결과 중심의 입시잖아요. 그렇죠? 수시는 과정 중심의 입시고, 예를 들어서 내가 고등학교 현재 3학년이다라고 한다면, 고등학교 1학년과 2학년에 대한 과정에 대한 준비는 잘 해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수능은 결과 중심의 입시다 보니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한다든가, 또는 정시에서 수능에 높은 성적을 내서 정시로 의대를 간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결과 중심의 입시다 보니까 이 결과에 대한 부분이 되게 불확실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입시에서는 특히 수시에 학생들이 몰릴 가능성이 높겠죠. 특히 수시 중에서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낮거나, 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 의과대학이나 일반대학 쪽으로 몰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이제 잘 아실 수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는데, 특히 이제 해외에 계시는 분들, 저희가 이제 하이퍼리뷰에서 재외국민 전형, 그러니까 외국에서 3년 또는 전교육 과정을 이수하시고 국내 대학을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중에서 이제 의과대학을 목적으로 삼으시는 분들이 계시고, 아시는 것처럼 연세대학교나 고려대학교나 경희대나 아니면 서울대 같은 의과대학에서도 모집의 지원 자격이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 또는 졸업 예정자이기 때문에 해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국내 대학을 지원하시는 분들이 여러분들과 같이 경쟁을 하시게 돼요. 근데 그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 3년이나 12년 특례로 국내 대학을 가는 경우에 서류 전형으로 대학을 가는 대학들도 있고, 그러니까 서류 플러스 면접으로, 그렇지 않고 지필고사라고 해서 영어나 수학과 같은 지필고사나 아니면 생명과학이나 화학에 대한 지성면접을 보는 학교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올해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지필고사의 어려움이 있고, 또 외국에 계시면서 미국이나 캐나다 쪽 또는 영국 쪽으로 외국 대학으로 진학을 목표하시던 분들이 그 해당 대학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상 입시가 마비가 되어지다 보니까 외국 대학으로 가시려던 분들이 국내 대학으로 유턴하시는 경우들이 많으세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국내 대학에서도 수시 전형에서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낮거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 전형들의 학생들이 몰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고, 또 반대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내가 만약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합격 가능성,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충족 가능성이 높거나, 또는 수능 성적이 높은 성적이 예상이 되어진다면 올해 입시에서는 수시에서도 정시에서도 매우 유리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사실 모든 다른 학생들한테는 다 불리하고 나한테만 유리하다, 이런 조건들은 사실 갖추어지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올해는 특히 수시 전형에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와야 되겠다. 내가 평상시에 수능 성적이 아무리 잘 나온다 하더라도 수능에 대한 불확실성이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또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부분이 언제 종식이 되어질지 우리가 확답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 전보다는 많이 완화가 되어져서 학생들이 이제 개학을 하게 되어지고 학교에 등교할 거라고 예상이 되어지지만, 사실 어찌 보면 1학기가 다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될 가능성을 갖게 되어진다면 사실상 3학년의 학생부의 그 대학에서의 판단 기준이, 평가 기준이나 평가 비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고, 수능을 공부하는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약간 이런 불안전한 생활관리나 학습관리를 통해 가지고 원하는 것만큼의 점수가 안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학생부 기재관리의 중요성이 매우 커졌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물론 당장 올해 입시로 대학을 가시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지만,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거나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내가 온라인 수업이기 때문에 학교에 직접 가서 선생님을 통해서 학생부 기재관리나 방향성에 대해서
충분한 조언과 컨설팅을 받지 못하는 조건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입시 방향이라든가 학생부 기재 관리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부분들을 놓치실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의 이 시기 또는 고등학교 2학년의 이 시기를 만약에 놓치게 되어진다면 학생부 관리에 되게 중요한 시점을 놓치시는 거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 또는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 모든 학년에 있어서 지금 이 시기에 학생부 기재 관리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은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올해 입시가 수능에 대한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고 또 내 성적에 대해서 어떻게 점수가 나올지 예측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렇게 서울평가 전형, 수시 전형, 과정을 통해서 대학을 가는 전형이 좀 더 안정적이고 원서지원이 수월하기 때문에 특히 몰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특히 의과대학 같은 경우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지 않거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낮은 대학의 학교에 몰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학생부의 기재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자, 그러면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우리가 세부능력 특기사항을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될까를 설명을 드려요. 제일 먼저는 대입 공정화 강화 방안이라고 해서 최근에 발표가 되어진 내용, 이 내용은 결국 2024학년도까지의 입시 방향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먼저 간략히 한번 설명을 드리면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에서 핵심이 되어진 부분들은 최근에 뭐 조국 사태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공직자들과 관련이 되어진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학생부 종합 전형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불공정성이라든가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부각이 되어졌고 그래서 수시의 비중을 낮추고 정시 비중을 늦추자 또는 학교생활기록부에 대해서 좀 더 공정성을 강화하자 이런 요구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 부분이 반영이 되어진 건데 핵심적인 내용은 2024학년도까지 정시 비중을 40%로 늘리자 이 얘기였어요. 그렇죠? 물론 2022학년도까지 정시 비중을 30%로 늘리자라는 부분들은 확정이 되어졌어요. 하지만 사실 의대는 벌써 비중이 30% 이상인 학교들이 대부분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큰 관계가 없다고 볼 수 있고 또 정시 비중이 늘어나는 게 과연 나에게 얼마나 좋은 거라고 생각하면 꼭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그렇죠?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번에도 정시 비중이 늘어나면 가장 좋은 건 학원이죠. 특히 재수학원들. 왜냐하면 정시 비중이 높아지게 되어지면 학생들을 정시로 쏠리게 될 거고 정시로 쏠리게 되면 모든 학생들이 대학을 가는 건 아니죠. 당연히 정시로 많이 몰리다 보면 불합격하는 학생들이 많아지게 되어지고 그러면 그 다음에도 정시 선발 비율이 높기 때문에 재수생의 비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시와 수시의 비율을 어느 정도 균등하게 함으로 인해서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다양한 기회를 부여하는 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혹시라도 정시 비중이 늘어나니까 나는 정시 중심으로 대학을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시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라는 점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부분들은 정시를 40%를 확대한다. 그 다음에 논술 전형과 특기자 전형, 특기자 전형에서 특히 이제 어학 특기자 전형 같은 전형들은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라고 해서 2022학년도의 시행 계획이 아마 5월 정도 되면 발표가 될 거고 그러면 아마 논술 전형 같은 경우들은 감소되어지는 폭이 좀 더 크게 벌어질 것 같아요. 2020학년도에서 21학년도로 가면서 3.5%에서 3.2% 전체 비율은 0.3% 정도 감소가 되어졌지만 그 감소의 폭이 2022학년도 시행계획에서는 좀 더 크게 나타날 거로 보여지고 교사 추천서와 적성고사는 2022학년도 폐지한다 라고 했는데 사실상 교사 추천서는 올해 2021학년도부터 교사 추천서를 요구하는 학교는 많이 줄었어요. 물론 이제 그 교사 추천서 말고 학교장 추천 같은 경우들은 조금 더 확대되는 추세죠. 그렇죠? 이런 지역균형 선발 전형은 조금 더 확대되어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학교장 추천서를 요구하지만 교사 추천서는 아시는 것처럼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교사 추천서를 요구했는데 대부분 폐지한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는 현재 중학교 2학년부터 해서 자기소개서를 폐지하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현재 고1, 고2, 고3이 되시는 학생들은 다 자소서를 쓰고 대학에 가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학생부의 개편 방향은 학생부에서 교과 성적 이외의 모든 활동 금지, 기재 내용을 금지하고 대입에 반영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회통합 전형을 좀 더 강화해서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해서 10% 이상을 의무화한다. 이런 내용이었고요. 이 내용을 압축적으로 정리하면 2022학년도 정시 비율을 30%로 하고 그 다음에 수능 위주의 전형의 비율을 확대한다. 그래서 2024학년도의 정시 비중은 40%로 늘려나간다. 24학년도까지 계획이기 때문에 차차로 정시 비중이 확대가 되어지겠죠. 자, 두 번째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한다. 이게 핵심이고요. 그러면서 고교 서열화의 해소 방안, 요거에 대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방향이 나오면서 당장 2020학년도 수시와 정시의 입시에 이런 영향들이 미쳤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일반계 고등학교이거나 자사고이거나 특목고이거나 또는 과학고거나 아니면 강남권의 학교, 내 고등학교가 가지고 있는 유형, 일명 우리가 학교 프로파일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향후 우리가 대학 입시가 어떻게 변화될지에 대해서 유불리를 판단하시고 준비를 좀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 학교의 선배 중에서 내신 성적이 뭐 예를 들어서 1.5야. 내신 선형이 2.2등급이야. 그러면 그 선배가 그 성적으로 어느 대학을 갔더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참고로 삼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선배 중에서 내신 성적이 1.5를 맞았는데 그 선배가 예를 들어서 연세대 의대를 갔어. 아, 그럼 내 성적이 1.4니까 나는 그 정도를 기준으로 삼아야지. 라고 하는 선배들의 합격 사례를 기본으로 해서 입시에 대한 전략을 구성했었죠. 그렇죠? 그런데 올해는 이렇게 커다란 입시의 변화들 속에서 결국은 선배들의 입시 사례가 나의 입시 사례로 그대로 연결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는 점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선배가 우리 학교는 1.5등급이면 경희대 이상은 못 가 라고 했다면 올해는 그 이상의 대학을 갈 수도 있는 거고, 또 반대로 1.5인데 우리 학교는 대부분 1.5면은 경희대 의대 정도는 충분히 가 라고 했다면 올해는 못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배들의 합격 사례가 나의 합격 사례로 100% 연결이 되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런 입시의 변화로 인해서, 특히 가장 중요한 거는 학생부의 공정성 강화, 그 다음에 고교 서열화의 해소 방향으로 해서 결국 학교 프로파일에 대한 영향력이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꼭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도권 대학 지역균형 선발 전형을 10% 이상 권고한다 라는 말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지역균형 선발 전형의 10% 이상을 권고하니까 교과 성적에 대한 반영 비율, 학교장 추천 전형이 증가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2021학년도에 연세대학교 면접형에서도 아시는 것처럼 학교장 추천을 요구하게 되어지죠. 그렇죠? 그런 전형들의 변화들이 발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2024학년도까지 또는 그 이후까지도 계속 나타나는 변화, 정시 비중이 늘어나게 되어진다. 그 다음에 고교 서열화가 완화가 되어진다. 자사고나 특목고의 폐지의 방향이 있다. 그 다음에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생부의 공정성의 강화를 위해서 학생부가 좀 더 투명하게 학생이나 학부모가 개입하지 못하도록 진행이 되어진다.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학교생활기록부는 과연 어떻게 되는 거냐? 입시가 바뀐다고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시 비중이 40%로 느는 거야. 그럼 막 어때? 정시 비중이 많이 늘어나니까 나는 내신 성적 안 좋으니까 정시 비중 늘어나면 나는 수능으로 의대를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실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꼭 알아두셔야 돼요. 우리가 정시로 의대를 간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재수를 한다는 얘기와 다르지 않아요. 그리고 재수를 해서 의대를 갈 것 같으면 누구 재수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결국 자칫하면 재수, 삼수로 이어지면서 입시에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실제 의대 같은 경우는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의대에서 선발하는 비율이 올해 같은 경우 가장 인원이 높죠. 2,977명 정도 선발을 하게 되어지는데 의과대학이 전국에 40개 대학이 있어요. 그 중에서 38개의 대학이 의대로 선발을 하고 2개 대학만이 뭐로 선발하게 되어지냐면 2개 대학만이 의학전문대학원 형태로 해서 선발하는데 그 2개 대학이 건국대학교 글로벌 캠퍼스하고 차이과 대학만이 선발을 하죠. 그 다음에 강원대학교 같은 경우는
내년도 2022학년도까지 이런 의학전문대학원 체제와 의대 체제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강원대학교에 선발하게 되어졌던 인원이 의대의 선발 인원으로 편입이 되어지면서 의대 인원이 대폭 늘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의대의 선발 인원은 실제 현재도 비율 자체가 정시 선발 비율이 30%를 넘는다라고 볼 수 있고, 거기에서 이제 의대 같은 경우는 수능 체제를 충족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수시에서 정시로 이월되어지는 비율을 따져보면 수시와 정시의 비율이 6대4 정도의 비율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정시 비중이 40%에 근접하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의대를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정시 비중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사실상 현재 입시에서 달라지는 게 별로 없어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수시에 조금 더 집중하라는 말씀을 꼭 드리는 거고, 우리가 학교생활기록부를 보시면 이렇게 항목이 쭉 여러 개의 항목이 있죠. 자, 이 학교생활기록부의 모든 항목이 다 중요합니다. 모든 항목이. 교과성적 같은 경우도 중요하고, 수상경력 같은 경우는 아시는 것처럼 모두 기재하되 상급학교에 제공하는 수상경력의 개수를 제한하여 한 학기에 한 개, 총 6개까지 제한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수상경력은 한 학기에 하나만 들어가니까 수상경력의 영향력이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수상경력은 첫 번째는 많은 대회에 참여해서 상을 많이 받으면 좋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많은 상들 중에서 전공 분야와 관련이 되어진 수상을 하시면 제일 좋겠죠. 전공 분야와 관련이 되어진 수상이라면 자연계 학생인 경우에는 당연히 생명과학이나 화학이나 수학과 관련된 교과,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좋은 거는 그 전공 분야의 수상 중에서도 등위가 높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동상이나 금상, 동상, 은상, 금상이 있으면 동상보다는 은상이나 금상을 받는 게 좋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를 딱 골라서 낸다면 당연히 내가 상을 골라서 내면 수학이나 생명과학 교과 중에서 등위가 높은 상을 하나를 딱 제출할 수 있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많은 교내대회에 참석해야 되고, 그 교내대회 수상 중에서 교과와 내가 전공 분야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진 수상이면 더 좋고, 그 중에서도 상을 잘 받을 수상이면 더 좋겠죠. 물론 이게 쉬운 얘기는 아니지만 얘기 핵심은 뭐냐면, 이렇게 학생부의 기재 방향이 바뀌었다고 해서 학생부의 영향력이 떨어진 것은 절대로 아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시 비중이 늘어난다 해서 수시 비중이 줄어드는 게 절대로 아니다. 왜냐하면 정시 비중이 늘어난다는 것은 단지 수시에서 정시로 이월되어지는 비율만큼을 정시에서 선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큰 입시와 달라지는 점이 크지 않다는 점이고, 그렇기 때문에 수상경력의 영향력은 매우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진로희망사항이라든가 동아리 활동, 자율동아리, 세부능력 등등 모든 활동들이 다 중요한데, 이번 시간에는 모든 내용에 대해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세부능력 특기사항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서 중요하다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어느 정도는 세부능력 특기사항은 학생이나 학부모님이 개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맞죠? 자, 교과 성적은 우리가 개입할 수 있어요? 없죠. 학생의 성적이 나온 대로 개입이 되어지는 거니까. 물론 내가 우수한 성적으로 내신 성적 1.0을 찍으면 제일 좋지만 1.0을 찍는다 하더라도, 또는 1.1을 찍는다 하더라도 의과대학은 항상 상향이거든요. 내 성적으로 의과대학 어디를 갈 수 있습니까? 이런 말은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의대는 아무리 내신 성적이 좋고 아무리 스펙이 훌륭하다 하더라도 의과대학은 다 상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내신 성적은 아무리 좋아도 사실상 부족한 거죠. 그것만으로는. 그러면 수상경력 같은 경우도 학생이 개입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소논문은 안 되고, 그 다음에 진로희망사항도 간략하게 기재가 되어질 수 있죠. 그러면 학생이나 학부모가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학생부에서는 사실상 어디냐면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그 다음에 독서활동, 그 다음에 자율동아리 구성하는 내용들, 그 다음에 진로희망사항에 기재하는 내용들,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학생의 생각, 학생의 활동, 학생에서의 수업에서의 자세, 느낀 점, 이런 부분들이 기입이 돼야 되다 보니까 학생들이 직접 작성해서 제출하게 하거나, 아니면 담임이나 교과목 선생님이 학생과의 상담을 통해서 기재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학생의 생각이나 활동, 경험들이 반영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특이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그리고 세특의 항목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세특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마치 세특에서 세특 하나하나의 항목은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거하고 똑같죠. 글자 수 500자로 해서 하나의 만약에 수학에서 확률과 통계를 작성한다고 하면 첫 번째 앞에 항목에서 뭐가 나와요? 세 칸으로 구분하면 첫 번째 앞에서 기술이 되는 게 학생이 수업 중간에 배우고 느낀 점이나 수업에 대한 태도 또는 수업 중간에 학생이 가지고 있는 태도나 자세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앞에 문단에서는 학생의 수업 중에 학생의 수업에 대한 태도, 자세, 학생이 가지고 있는 인성 이런 부분들이 기재가 된단 말이에요. 첫 번째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 세부능력 특기사항의 중간 부분에 기재가 되어지는 부분들은 학생이 수업 중에 어떤 내용을 수업을 들었는지 어떤 수업의 활동을 이루었는지 그걸 통해 가지고 학생이 어떤 성취나 결과물을 이루었는지에 대한 부분이 기술이 되어지고 그리고 마지막의 부분에서 언급이 되어지는 것은 전체적인 총평이 언급이 되어지기 때문에 세특에 들어가는 글자 수 500자의 글자 수의 내용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 중에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좀 언급해 볼게요. 세부능력 특기사항에서 기재는 어떻게 기재가 이루어지냐. 이 내용은 2020학년도 교육부에서 발간한 2020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사항이라는 내용에서 핵심적인 내용들을 요약했습니다. 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꼭 아셔야 돼요. 아셔야만 여러분들이 학교 선생님께 부탁을 드리거나 상담을 하게 되었을 때 세특은 이런 내용이 기재가 되는 거구나 또는 이런 내용을 내가 부탁을 드릴 수 있겠구나 이런 부분들을 아셔야지 학부모님들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선생님하고 상담하다 보면 선생님이 잘 받아들이지 않겠죠. 그렇죠? 자, 그럼 세특에 어떤 내용을 적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란은 학생 참여형 수업 및 수업과 연관이 되어진 수행평가 등에서 관찰된 내용을 입력한다. 글자 수는 500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학생 참여형 수업 또는 수업과 연계된 수행평가 등을 관찰자의 입장에서 적는 거예요. 관찰, 요거 핵심입니다. 그리고 글자 수 500자 적는 겁니다. 자, 1번부터 7번까지 내용을 보세요. 과목별 특기사항은 교과 담당 교사와 1학기, 2학기 내용을 각각 입력한다. 누가 입력한다? 교과 담당 교사가 입력하고 1학기와 2학기를 구분지어 작성하는 거예요. 제가 이따가 다음 파트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 사실 요즘의 대학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누구? 담임 선생님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찌 보면 담임 선생님보다 더 중요한 분은 교과 담당 선생님이에요. 그러니까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신경을 써야 되는 거는 사실 담임 선생님이 아니라 교과 담당 선생님이라는 사실을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는 학교 담임 선생님한테 되게 열심히 잘했죠. 그렇죠? 그런데 사실 담임 선생님이 학생부에 끼칠 수 있는 영향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담임 선생님이 작성하실 수 있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첫 번째는 진로 희망사항에서 이 학생이 의과 대학과 관련이 되어진 어떤 진로 희망사항을 가지고 있는지를 기재할 수 있는 진로 희망사항, 그 다음에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이 부분이 담임 선생님이 하실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은 사실은 너무 잘 쓰면 마이너스가 나요. 왜냐하면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에서 학생에 대해서 지나치게 칭찬을 늘어놓으면 어떤 느낌을 주게 되냐면 학생부가 인위적으로 관리를 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부정적 평가를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은 사실은 지나치게 칭찬하거나 아니면 거기다가 욕을 해놓거나 학생에 대해서 단점을 지적하지만 않으면 별 영향이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대부분의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은 특징이 없어요. 모든 학생의 학생부 종합 전형은 그냥 대부분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은 그냥 일반적인 내용들을 서술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영향력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고 진로 희망사항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 그렇게 영향력이 아주 크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세특에 비해서는 세특에 대한 관리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의대를 가려고 한다. 그럼 학생, 학부모님들이 꼭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은 세부능력 특기사항을 관리하고 기재해 주시는 교과목 선생님이 핵심이에요. 그리고 그 교과목 선생님 중에서도
수학, 생명과학이나 화학과 관련이 되어진 내 자연계, 의학 계열과 직접 관련성이 있으신 선생님들이 제일 중요하죠. 왜 중요하냐? 그분들이 결국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서 기재되어질 수 있는 범위와 기재될 수 있는 내용의 범위를 정해줄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연구보고서나 탐구보고서와 같은 것들이 기재가 되어질 수 있는데, 그게 약간 소논문과 같은 직접적인 영향력을 발생시킬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교과 담당 선생님이 이거 안 돼, 이건 안 적어, 우리 학교에서는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거부하시게 되어지면 사실은 학생이 가지고 있는 연구의 역량이라든가 심화 학습 과정을 기재할 방법이 없어요.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신경 쓰셔야 되는 것은 담임 선생님이 아니다, 담임 선생님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일반적으로 대부분 학교에서는 담임 선생님의 영향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담임 선생님한테 잘해야 된다고 생각했죠. 담임 선생님이 학생에 대해서 잘 관찰해줘야만 학생들이 잘 적힌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상 제일 중요한 선생님은 담임 선생님보다는 세부능력 특기사항을 기재하시는 교과목 선생님들, 그 다음에 동아리 선생님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항상 그런 선생님들과 친화력을 유지하도록 계속 노력을 하셔야 돼요. 이것도 학교 선생님들한테 아부해라, 막 선생님 너무 좋아요, 막 선생님 너무 감동이에요, 막 이렇게 하라는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학교생활기록부가 잘 기재가 되어져야 내가 대학을 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결국 학생부에 잘 기재되어진다는 건 뭐냐면, 내가 학교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내가 무엇을 진로 희망으로 삼는지, 또 나의 희망은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선생님께 효과적으로 전달이 되어져서 기재가 되어질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들 중에서 특히 교과목 선생님들이나 동아리 선생님들과는 계속 소통관계가 유지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선생님들도 기재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핵심이라는 점을 꼭 말씀을 드려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교과 담당 선생님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는 점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이게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자, 여기서부터 봅시다. 지필평가와 수행평가, 결과를 토대로 과목별 성취 기준에 따라 성취 수준의 특성 및 참여도, 태도 및 특기할 만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객관적으로 입력한다. 다시 말해서 지필고사나 수행평가의 결과를 토대로 해서 학생이 수업 시간에 성취 수준, 특성, 그 다음에 참여도, 수업에 대한 태도, 이런 걸 어떻게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적으라고 했어요. 아셨죠? 자, 세 번째, 학생의 수업 참여의 태도와 노력, 교과별 성취 기준에 따른 학습 목표 성취를 위한 자기주도 학습에 대한 변화와 성장 정도를 중심으로 기재한다. 이거는 이렇게 기재한다, 이렇게 적어라가 아니라 사실 이렇게 적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세부능력 특기사항을 기재할 때는 여러분이 꼭 신경 써야 되는 게 뭐냐면, 뭘 적어라? 학생의 자기주도 및 학습 능력, 그렇죠? 요거 핵심. 그 다음에 학생의 변화의 과정이라든가 성장의 과정이라든가 그 다음에 성취, 이런 부분들의 포인트를 둬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학생부 기재사항이라고 해서 교육부에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적으라가 아니라, 얘기의 핵심은 이거예요. 가장 세부능력 특기사항을 잘 적는 방법, 어떻게 세부능력 특기사항을 적어야 할까, 이 부분의 핵심이 바로 이거라는 거죠. 어떻게 적는다? 세부능력 특기사항은 자기주도 학습 능력, 그 다음에 변화, 성장, 그 다음에 학생의 성취의 과정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적어야 한다. 이 점이 핵심입니다. 자, 요거 끝나고 나면 제가 저희 블로그에다가, 하이퍼리뷰 블로그에다가 의과대학에 합격했던, 의과대학에 합격한 학생들이 학교생활기록부 내용 중에서 확률과 통계 파트만 한 20개 정도의 사례를 블로그에다 띄울 예정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걸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동일한 교과목에서 학교의 유형이 다르고 합격한 대학이 다른데 실제 학생들이 세부능력 특기사항을 어떻게 기재 관리하는지를 보실 수가 있죠. 학생이나 학부모들도 보실 수 있고, 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학교에서 직접 학생들을 지도하시는 선생님들 입장에서 볼 때는 다른 학교에서 어떻게 기재가 되어지는지 보실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꼭 내용을 보시고 답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학교 자율적 교육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각 고등학교에서 진행이 되어지는 자율적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세부능력 특기사항에 기재가 되어질 수 있고요. 또 학교의 영재 교육이나 영재 학급, 영재 학교에 관한 것도 세부능력 특기사항에 기재가 되어질 수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영재 프로그램이나 학교 자율교육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학교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교과 프로그램 이상으로 학생이 가지고 있는 학업적 우수성과 활동의 우수성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일반계 고등학교다 라고 하면 영재 학급 반에서 활동을 하는 것이 내가 수학이나 과학교과에 대한 심화 학습 과정이 진행이 되어진다는 걸 자연스럽게 보여줄 수 있는 활동이기 때문에 매우 좋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좀 더 학생부에 반영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아시는 것처럼 이런 학교 생활 기록부는 사실 학교의 의지와 선생님의 의지가 되게 중요해요. 근데 유감스럽게도 우리가 좋은 고등학교, 입시 결과가 좋은 고등학교라고 하는 자사고나 특목고나 과학고의 학생들 같은 경우들은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학생부의 기재를 도와주려고 하죠. 막 없는 것도 적어오라고 하고 일부러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학생들이 참여하게 하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조금 더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에서 조금 더 우수성이 돋보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좀 더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기재하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진학률이 떨어지는 학교들 이런 학교들이 보면은 교권이 대부분 살아있어요. 학교 선생님들이 너무나 이렇게 정직하게 하시려고 하다 보니까 실제 기재가 되어질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고 가로막는 경우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학생들이 학생부에서 기재할 만한 내용들이 없다 보니까 나중에 대학에 입시로 원서를 쓰려고 할 때 자소서를 쓰거나 또는 면접을 보려고 할 때 뚜렷하게 활동 내용들이 잘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어떤 것이 더 옳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자사고나 특목고나 아니면 과학고 학생들처럼 학교나 교사들이 직접적으로 학생이 가지고 있는 활동의 우수성을 자꾸 반영시키기 위해서 학생부에다가 어떻게 보면 약간 인위적인 내용들을 자꾸 투입을 함으로 인해서 학생부가 돋보이도록 만들려고 하는 게 우수한 건지 아니면 교육부의 방침대로 나와 있는 대로 해서 학생부를 사실적이고 정직하게 모든 것들을 100%를 기재하려고 옳은 것인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게 옳은 건 잘 모르겠는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들은 뭐냐면 학교생활 기록부는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대학 입시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학교의 방침이나 교사의 어떻게 보면 교육관 또는 학생들을 지도하는 원칙 이걸 떠나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학생부는 결국은 학생들이 대학을 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학교나 학교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대학 입시 또는 미래의 진로를 위해서 같이 고민해주는 자세는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이 과연 법적으로 위법한 부분이거나 아니면 기재가 금지가 되어진 부분이 아니라면 그렇죠? 기재가 금지가 되어진 부분이 아니라면 그러면 학교나 아니면 교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학생들의 역량들이 돋보일 수 있도록 학생부의 관리를 좀 더 충실하게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저희 블로그에다가 실제 합격 사례들 다양한 고등학교의 학생들이 확률과 통계를 작성했었던 내용들을 한번 보시게 되어지면 실제 내가 작성이 되어져 있는 세부능력 특기 사연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좀 더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그걸 통해서 조금 더 참고할 만한 내용들도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올릴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도록 하시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학교 자율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영재 이런 프로그램들도 세특에 다 반영이 되어진다고 말씀드렸고 여섯 번째는 뭐냐면 연구보고서 핵심이에요. 정규 교육과정에서 교과 성취 기준에 따라서 수업 중에 연구보고서 작성이 가능한 과목은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경우 과목 및 학생에 대해서 연구보고서를 기재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연구보고서 작성 과목은 수학이나 사회나 융합과학이나 과학이나 사회 과목인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우리가 연구보고서의 중요성은 크다. 소논문을 우리가 작성할 수 없도록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세부능력 특기사항이 성취 결과물로 작성이 되어지는 게 연구보고서, PPT, 발표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은 결국은 뭐냐면 학생들이 어떤 교과목에 대한 학습을 통해서 어떤 성취의 결과물을 만들어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 교과목에 대한 심화학습 과정이 인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탐구 보고서를 작성하는 건 매우 중요한데 그 탐구 보고서를 작성하는 게 예를 들어서 내가 의대 가려고 하는데 탐구 보고서를 체육 관련된 탐구 보고서 또는 사회과 관련된 탐구 보고서 국어 교과의 탐구 보고서나 영어 교과의 탐구 보고서를 제출할 수 없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과 담당 선생님 중에서 의대를 가려고 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수학이나 과학교과의 선생님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세부능력 특기사항은 기본적인 내용을 핵심 정리하면 첫 번째 세부능력 특기사항은 학생의 수업 참여에서의 자기주도 학습 능력, 그 다음에 변화, 그 다음에 성장, 그 다음에 성취, 결과물을 구체적으로 적고 그리고 만약에 학교에서 학교 자율적 교육 프로그램이나 영재 학급반이 운영이 되어진다면 조금 더 심한 학습 과정을 인정받을 수 있다. 그리고 특히 연구 보고서, 수학이나 과학과 같은 연구 보고서를 작성을 통하여 성취의 결과를 보여주게 되어진다면 학생의 학업 능력들을 또는 활동의 역량들을 크게 돋보이도록 만들어줄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학교나 교과목 선생님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학생들의 활동 역량들이나 성취의 과정들을 이끌어가는 자세들이 좀 중요할 것 같다는 말씀이고 또 학생이나 학부모님의 입장에서도 교과 담당 선생님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유를 하는 것은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또 하나 학생부에 그러면 세부능력 특기사항이 기재할 수 없는 사항은 뭔지 한번 아셔야 돼요. 기재할 수 없는 거는 이런 건 기재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재하셔도 안 되고 여러분들이 또 부탁하셔도 안 돼요. 각종 공인어학 성적은 기재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교과, 비교과 관련 교회 활동에 참여한 사실이나 그 성적들은 기재하시면 안 되고 학교장의 참여 허락을 받아 참여한 각종 교회에 대해서의 수상 실적도 기재는 안 돼요. 그 다음에 교회 기관이나 단체들이 수상한 교회상도 안 되고 모의고사나 전국연합 학력평가의 성적도 기재하시면 안 됩니다. 자, 혹시라도 우리가 제외에 계시는 분들 중에 계세요. 지난번에 어떤 분이 물어보시는데 중국에 계시는 한국국제학교에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 학생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표준화되어진 학력지표의 성적이 낮으니까 모의고사 성적을 거기다 기입하면 어떻겠냐, 자기소개서 같은데 이런 말씀 하시는데 이러한 모의고사나 전국연합 학력평가 같은 경우는 세특에다 기재할 수도 없고 그리고 이런 것들은 자기소개서에다 기재하시면 안 되는 내용입니다. 논문의 학회지 같은 거, 논문 학회지, 투고나 등재되어진 내용도 기재하실 수 없고요. 또는 도서 출간 사실이나 또는 지적재산권 충원이나 또는 등록 같은 사례들 또는 K모크와 같은 이러한 인터넷 강의 같은 내용을 학습했었던 내용들을 기재하시는 것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세특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교회 활동도 안 된다, 공인어학 성적도 안 된다, 모의고사도 안 된다, 도서도 안 되고 논문도 안 되고 지적재산권도 안 되고 K모크도 안 되니까 결국 교외 활동의 범위에 대한 부분들은 다 기술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뭐만 기술된다는 얘기야? 수업 시간에 교과 담당 선생님과 진행했었던 수업에 대한 내용들, 그걸 통해서 본인이 자기주도 학습의 성취 과정, 또 그걸 통해서 성취 결과를 이룬 과정만 기술이 되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것도 500자나. 그렇기 때문에 교과 담당 선생님의 역량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점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세특은 그러면 또 왜 중요하냐? 세특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요. 가끔 부모님들이 전화하셔서 세특이 되게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막 이렇게 얘기하세요. 세특이 왜 중요해? 그러면 사실 세특이 중요하다는 이유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세특을 중요한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리고는 왜 세특이 중요하냐? 우리가 왜 세특이 중요한지를 알아야 세특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실 수 있어요. 아셨죠? 왜 중요한지를 알아야 어떻게 쓸지를 아는데 그냥 세특이 중요해 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세특을 쓰는 게 좋아? 많이 쓰는 게 좋아. 글자 수 많이 쓰고 그냥 칭찬 많이 늘어놓고 이렇게 쓰시면 절대로 안 좋죠. 자, 세특이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는 자기소개서 때문에 그래요. 자기소개서는 우리가 서류평가 전형에서 제일 중요한 서류 중에 하나죠. 서류평가는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그리고 2단계에서 면접을 볼 때 의대는 대부분 아시는 것처럼 의대는 대부분 다중미니 면접, MMI 면접을 진행을 한단 말이에요. 서울대처럼 6개의 방에서 1시간 동안 면접을 보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학교들이
우리가 이렇게 MMI 면접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수시 전형에서 의과대학은 2개나 3개의 방에서 20분이나 30분 정도 면접을 다 봐요. 그러면 3개의 방에서 면접을 보게 되어지면 그 안에 꼭 들어가는 게 제출 서류에 대한 확인 또는 의학적 인정성 평가, 그럼 그게 바로 자기소개서예요. 아셨죠? 자소서에는 1, 2, 3, 4번 문항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4번 문항이 없는 학교도 있고 4번 문항이 있는 학교도 있어요. 그런데 1번 문항은 학업, 2번 문항에서는 활동, 3번 문항에서는 배려 나누는 협력, 4번 문항에서는 지원 동기와 학습 계획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1번 문항을 만약에 학업과 관련해 되어진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을 쓰면 대부분 뭘 가지고 쓰냐면 학교생활기록부의 첫 번째 교과 학습 발단, 내신 성적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수학이 3등급을 맞아, 2등급을 맞았다, 2등급을 맞았다, 1등급을 맞았다. 정확한 내 수학 교과에 대한 학업적 우수성과 성적이 정확하게 제시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 내용을 활용하겠죠. 특히 성적이 많이 오른 과목이라든가 내가 되게 잘하는 과목에 대해서 돋보이도록 쓰겠죠. 학습 과정을 적는 거니까. 또 그걸 통해서 수상으로 연결이 되어진 사례들을 쓰겠죠. 또 세부능력 특기사항에서는 예를 들어서 확률과 통계다. 그럼 내가 확률과 통계에서 어떤 과목을 교과목을 이수하고 공부했는지에 대한 과정 설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세특을 자기소개서 1번 문항에 쓰겠죠. 또 독서 활동 같은 경우도 여기에 활용이 된단 말이에요. 그쵸? 자, 요 내용도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자기소개서 1번, 2번, 3번, 4번을 쓰게 되어질 때 어떤 소재를 가지고 자소서를 쓰느냐, 이 부분을 아실 필요가 있고, 자, 핵심 세부능력 특기사항을 1번 문항에서 뭐로 활용한다? 학습의 경험을 나타내는 활용으로 쓴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돼? 1번 문항에서 세특을 활용하려면 학습 경험이니까 세부능력 특기사항에서는 각각의 교과목에 대한 구체적 학습 내용과 성취 과정을 적어줘야 되겠죠. 그래야 자기소개서를 썼을 때 신뢰도가 높아지니까. 두 번째,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교내 활동. 교내 활동, 우리가 교내 활동 3개를 쓰게 되어져 있죠. 여기서의 교내 활동이라는 것은 학교에서 진행했었던 동아리 활동, 이거 포함이 되어지지만 또는 예를 들어서 내가 반장을 했다라든가 또는 멘토 활동을 했다든가 봉사 활동을 했다든가 이런 거 아니죠. 여기서 얘기하는 활동은 대부분 다 학업과 관련이 되어진 활동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쓰는 게 대부분 뭐냐면 동아리 활동 내용. 동아리 활동에서 내가 무엇을 실험하고 무엇을 탐구하고 무엇을 연구했는지 쓰게 되고, 그리고 세부능력 특기사항에서 내가 작성했었던 연구 및 탐구 보고서에 대한 내용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세 번째, 아니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에는 도대체 왜 세부능력 특기사항이 중요해라고 생각하지만 이 바로 세부능력 특기사항에 들어가 있는 게 바로 뭐냐면 멘토링이에요. 멘토링. 예를 들어서 내가 수학이나 과학과 관련이 되어진 멘토 활동을 했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멘토 활동 적을 때 세부능력 특기사항에다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담으면 좋아요. 그러면 이거를 나중에 여기에 소재로 활용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쓰지 않으면 대부분 3번 문항은 뭘 쓰게 되냐면 봉사활동. 저는 요양원에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교내활동, 저는 반장이었어요. 이런 내용의 소재들이 너무나 진부하거든요. 재미가 없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세부능력 특기사항에서 특히 멘토링 활동을 했었던 부분들이거나 아니면 세부능력 특기사항에서 내가 뭔가를 주제 발표를 하거나 모든 활동을 했거나 이런 내용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적어주시게 되면 소재를 좀 더 다양한 학습 능력을 보여줄 수 있어요. 네 번째는 지원 동기 및 학업이니까 마찬가지로 세부능력 특기사항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결국은 세부능력 특기사항은 안 들어가는 데가 없어요. 자기소개서의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재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세부능력 특기사항의 작성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세부능력 특기사항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럼 어떻게 작성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첫 번째는 1번. 1번은 조금 전에 봤었던 것처럼 2020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사항이라고 해서 교육부에서 발간된 책자에 나와 있는 내용의 핵심을 그냥 요약한 거예요. 바로 이렇게 쓰면 돼요. 학생의 수업에 참여의 태도와 노력, 자기주도 학습에 의한 변화와 성장 정도를 구체적으로 적자. 그쵸?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세부능력 특기사항에 드러나야 되는 부분들은 첫 번째는 학생이 수업에 대한 자기주도 학습 능력, 그 다음에 변화와 성장의 과정들,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 성취 과정이 나와야 돼요. 성취 과정 반드시 이런 부분들이 핵심이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되다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되고 그리고 이것이 반드시 관찰자의 입장에서 적어야 된다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돼요. 세부능력 특기사항을 보다 보면은 관찰자가 아니야. 그냥 내가 적었어. 학생이 그냥 적은 내용이 그대로 적혔어. 세부능력을 봤더니 이건 애가 적은 거예요. 이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세특은 담당 교사가 적는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관찰자, 즉히 선생님의 입장에서 세부능력 특기사항을 적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꼭 이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선생님이 써보라고 해서 내 관점에서 쓰시면 절대로 안 돼요. 두 번째, 무리해서 의대, 생명과 화학과 엮으려 하지 말고 교과목에 충실하자. 특히 의대로 가시려고 하는 학생들의 세부능력 특기사항을 보면 영어도 생명과학이야. 의대가 나와. 국어에도 의사로서의 꿈이. 그 다음에 수학에서도 생명과학과 의사. 그 다음에 심지어 뭐 미술이나 체육에도 의사. 이렇게 모든 교과목을 의대 이렇게 다 나열을 시켜놓으면 너무 학생부의 특징이 없죠. 그리고 의대를 가려고 하는 학생들이 특히 하지 말아야 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자기소개 작성도 그렇고 학교생활 기록부도 그렇고 너무나 지나치게 의대를 나열하는 것보다는 사방에 뿌리는 것보다는 써야 될 곳에서 한 곳에서 집중적으로 본인의 활동과 열망을 드러내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의대를 가려고 한다고 해서 또는 생명과학이나 화학교과와 관련이 되어진 의학과 관련이 되어진 부분을 쓴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어나 뭐 영어나 체육이나 미술이나 중국어나 다 의대를 못 박는 거는 절대로 안 좋고 대부분 교과목과 연결이 되어질 수 있는 부분들은 이런 의학과 관련이 되어진 부분의 연결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들이 특히 수학 중에서도 확률과 통계, 그 다음에 과학교과와 관련된 부분들은 직접적으로 의대와 연결을 시킬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직접 깊이 있게 쓰는 거는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관련성을 찾기가 어려운 과목들, 국어나 영어 같은 과목에서 의대를 자꾸 연결성을 만들려고 하다 보면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납득이 안 돼요. 그냥 본인은 잘 썼다고 하지만. 그래서 그렇게 쓰지 않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블로그에서 보시면 다른 학생들이 어떻게 확률과 통계, 수학과 교과목을 의학적으로 생명공학이나 화학적으로 연관성 있게 글을 소재를 찾아서 썼는지를 보시면 여러분들도 어떻게 써야 될지 아마 참고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무리해서 엮으려고 하는 태도는 안 좋고 대신 타당한 교과목에서 연결성을 유지하면서 합리적으로 작성하시는 것은 나쁘지 않다. 그렇게 작성하시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세 번째는 탐구 보고서를 통해서 심화 및 전공 적합성을 강화하자. 이런 부분들을 꼭 얘기했어요. 이 탐구 보고서의 중요성은 말할 필요가 없다.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학교에서 현재 학생들을 가르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물론 선생님들도 여러 가지로 힘쓰시고 노력하시는 거는 잘 아는데 달라지는 입시체제에서는 어차피 세특이라는 부분이 되게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각 과목의 교사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이 조금 더 본인의 진로와 관련이 되어진 부분들의 우수성이 돋보이거나 또는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제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학생들에게 활동의 영역을 좀 펼쳐주시고 그리고 활동한 내용들이 학생부에 기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는 교과 담당 선생님께 학생 및 진로 방향에 대해서 꼭 상담하자. 이거 핵심이에요. 꼭 알아두세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달라지는 입시체제에서는 학교 담임 선생님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누구? 교과 담임 선생님이 매우 중요하다. 학교 담임 선생님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교과 담임 선생님이 특히 중요해. 교과 담임 선생님 중에서도 내가 의대 가려고 하는 학생들은 누가 중요하다? 첫 번째는 수학교과, 과학교과, 동아리 선생님. 동아리 선생님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학생부의 기재의 범위가 줄면서 예전에는 동아리 활동을 다 붙여넣었어요. 다. 하지만 동아리 활동에 대한 글자 수가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동아리 활동 선생님이 어느 정도 적극성을 가지시면 동아리 활동에서의 학생의 자기주도 학습과정, 성취, 변화, 성취 과정에 대해서 동아리 활동 내용에다 기재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아리 선생님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담당 교과 선생님 매우 중요하다고 얘기했어요. 왜 그러냐면 세특이라는 부분에서 세특에서
기재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 첫 번째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학생이 가지고 있는 수업에 대한 태도나 자세가 여기 나온다고 했죠? 그쵸? 그 다음에 학생이 가지고 있는 수업에 대한 학습법이 나오죠? 그 다음에 학생이 여기서 보여주는 게 인성 같은 것도 나오죠. 그러니까 첫 번째 세특이 앞부분에 나와 있는 게 학생의 수업 중간에서의 학생의 수업에 대한 태도나 자세, 그 다음에 자기주도 학습 과정, 그 다음에 거기서 드러나는 학생이 가지고 있는 인성, 이런 부분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중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과정에서의 학생의 수업에 대한 이해와 노력,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성취의 결과 과정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결국은 얘가 의학적으로 어떤 전공 적합성이나 우수성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여기서 잘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세특은 매우 중요하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이게 500자라는 글자수를 통해 가지고 충분히 내용 기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세특의 중요성은 매우 커요. 왜? 세특은 하나의 항목에 학생이 가지고 있는 수업의 태도나 자세, 학습 과정, 인성이 드러나고, 두 번째, 글의 도입 부분, 중간 부분에서는 학습적인 노력과 이해 과정, 그걸 통해서 성취의 결과의 과정, 이게 바로 이제 연구 보고서나 또는 예를 들어서 발표라든가 또는 PPT 같은 거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결과물이 나오는 거죠.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걸 통해 가지고 지원학과와 어떤 적합성이나 우수성이 있는 부분이 드러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특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글자를 많이 써야 된다, 칭찬을 많이 써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글자 많이 쓰고 칭찬 많이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쓰느냐에 대한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그리고 세특을 모든 과목을 글자수를 빽빽하게 채워가지고 저는 장수가 31장이에요. 이런 거 중요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내용이 많다 보면 가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중요하지 않은 과목들은 조금 더 간략하게 사실적으로 적는 게 좋죠. 한국사,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연계야, 한국사나 또는 뭐 체육이나 음악 같은 거나 또는 뭐 중국어나 일본어 같은 이런 과목들이 있다면, 사회교과와 관련된 과목들이 있다면 가급적이면 사실 중심으로 그냥 글자수를 좀 더 간략하게 적고 핵심을 둬야 되는 부분들은 어디 수학이나 과학교과에서는 조금 더 중점적으로 내용을 기재하시게 되어지면 나중에 입학사정관들이 학생부를 검토하는 데 큰 도움이 돼요. 그것도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두 개의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것이 우리가 세특을 잘 쓴 사례다, 잘 못 쓴 사례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워요. 다 공들여서 썼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판단하시면 제일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두 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수학. 이것도 미적분투예요. 자, 학습한 개념을 여기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학습한 개념을 지속적으로 반복 학습하여 서술형 문제 풀이 시 적절한 개념을 사용해 풀이 과정을 논리적으로 전개하는 능력이 우수함. 학생의 우수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별 활동에서 수업 내용의 개념 정리와 발표를 담당함. 두 점 사이의 거리에서 대칭 이동까지 대단한 도형의 방정식의 개념을 마인드맵을 활용하여 노트 한쪽 분량으로 정리하여 그 과정을 체계적으로 친구들에게 설명하여 큰 호응을 얻음. 대칭 이동의 개념을 활용하여 Y축 대칭함수, 원점 대칭함수, 특정 직선의 대칭인 함수의 성질들을 식으로 표현하는 조별 과제에서 조원들과 협력하여 과제를 수행하는 모습이 인상적임이라고 했어요. 첫 번째, 미정부 2.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에만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학습한 이론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여러 가지 응용 문제에 적용함. 수업에 성실히 임하며 주어진 과제를 꾸준하게 노력하여 해결하였음. 역함수와 미적분과 이계도 함수, 이론의 전개와 수식의 증명을 논리적으로 전개하였으며 특히 이계도함의 성질에서 가지는 특성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그래프를 예시로 설명하여 학생들의 이해를 도왔음. 이랬어요. 그렇죠? 자, 우리가 세부능력 특기사항에서는 대부분 글의 앞부분에 나타나는 부분들, 여기죠. 이 부분에서는 이제 대부분 적는 게 보시는 것처럼 학생의 수업에서의 태도나 자세, 학습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기술하죠. 여기도 보면 이 학생의 학업적 개념을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서술형 문제의 풀이 시 적절한 개념을 사용해
풀이 과정을 논리적으로 전개하는 능력이 우수했다. 이러니까 이거는 대부분 글의 앞부분에 나와 있는 거는 학생의 수업에서의 태도나 자세 또는 인성에 대해서 언급을 해요. 근데 사실 이 부분이 너무나 뻔해요. 너무나 뻔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블로그에 올린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학생들의 내용이 다 이런 뻔한 내용이거든요. 뻔하다는 내용은 뭐냐면 특징이 드러나지 않는다. 특징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얘기는 우수성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학생이라고 하는 이 학생만의 이게 드러나야 되거든요. 이 학생만의 특징과 이 학생만이 가지고 있는 학습 태도라든가 이거 정말 학교 선생님이 얘를 깊이 있게 관찰해서 썼구나. 이런 부분들이 딱 드러나야 되는데 이런 내용들은 사실은 이 학생이 아니라 다른 학생에다 붙여넣어도 아무 상관없죠. 이거 그냥 붙여넣어도. 그죠? 특징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게 되어지면 학생이 수업 시간에 했었던 성취의 결과와 학습의 노력의 과정이 기술되어지는 파트가 이거거든요. 그런데 이 학생은 지금 보면 역함수와 미적분의 이계도 함수, 이론의 전개와 수혜식의 증명을 논리적으로 전개하였으며 라고 했으면 첫 번째는 인용부호가 찍힌 거예요. 정확하게 제목이 붙어있고 인용부호가 붙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연구보고서의 형태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나중에 자소서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위에 있는 사례를 보시면 모든 활동에서 수업 내용의 개념 정리와 발표를 담당함, 두 점 사이의 거리에서 대칭 이동까지 대단원의 도형의 방정식의 개념을 마인드맵을 활용하여 노트 한쪽 분량으로 정리하고 그 과정을 체계적으로 친구에게 설명하여 큰 호등을 얻은 이러면 내용을 잘 썼지만 구체성이 없죠. 뭔가 뚜렷하게 뭘 했다라는 느낌이 없죠. 성취의 결과물로 인정할 만한 내용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쓰게 되어지면 나중에 자소서로 활용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학생은 딱 이렇게 쓰고 특히 라고 해서 이계도 함수의 성질에서 가지는 특징들에 대하여 구체적인 그래프를 예시로 설명하여 학생들의 이해를 도움이라고 하면 그러면 이것이 결국은 자기소개서에서 이 내용을 풀어서 설명하게 되고 이 내용은 어디에 들어가게 된다? 자기소개서 2번 문항에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결국은 면접 시에도 질문으로 유지가 되어질 가능성이 높죠. 근데 위의 문장은 잘 쓴 것처럼 보이지만 뭔가 구체적인 사례나 성취의 결과물이 언급이 되어져 있지 않다는 점이 단점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이런 모든 활동 같은 이런 활동들에 대한 부분에서 이런 좀 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자.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우리가 자기소개서를 적을 때 3번 문항, 배려나누는 협력활동 관계에서 잘 적힐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특에서 잘 적어야 되는 부분들은 이런 구체적인 성취의 결과를 작성하는 것 이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첫 부분 글의 앞부분의 도입 과정에서 나타나는 학생이 가지고 있는 학습의 태도나 인성 부분들을 기재하게 되었을 때 그 학생만의 고유한 특징들이 잘 돋보이도록 할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든 활동과 같은 활동이나 멘토링 활동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음으로 인해서 나중에 자기소개서의 활용 가치가 커지도록 적어줄 것. 이런 부분들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런 거는 사실은 수업 시간에 뭘 배웠다, 뭘 했다 이런 부분들은 다 비슷하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례. 이 학생은 어떻게 썼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확률과 통계. 우수한 실력을 갖추고 자만하지 않고 겸손한 모습으로 늘 수업에 집중해 많은 선생님으로 하여금 칭찬을 듣는 학생임. 이런 내용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나쁜 내용 아니고 잘 쓴 거죠. 하지만 이 학생이 아니라 다른 학생에다 붙여도 아무 상관없어요. 모든 세부능력 특기사항에서 나타나는 거 이거죠. 우수하다, 자만하지 않다, 겸손하다, 수업 시간에 열심히 한다, 선생님 칭찬한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나오면 뭐 다른 학생들에게 이해할 수 있게 잘 설명해 준다. 이런 내용들 나오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의예과의 세부능력 특성이 중요한 이유는 이거죠. 의예과의 원서를 쓰는 학생들은 대부분 내신 성적이 좋죠. 어찌됐든 그 내신 성적이 뭐 1.1이든 1.5든 간에 그 학교의 특성에서는 내신 성적이 되게 우수한 학생들이고 학교의 입장에서는 꼭 의대를 보내야 되는 입시 결과를 내야 되는 학생이다 보니까 학교에서 또는 선생님들이 조금 더 신경을 써주고 관리를 해주는 학생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관리를 써준다, 신경을 써준다라는 개념이 글자수를 많이 적어주고 그 다음에 이런 진부한 표현들을 칭찬을 막 늘어놓고 과도하게 칭찬하고 이런 것들은 되려 더 마이너스예요.
결국은 신경을 써준다는 것은 구체적인 활동을 근거로 해서 그게 기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교에서 활동한 게 없어. 학교에도 수업 시간에 제출해서 쓴 게 없어. 그런데 선생님이 잘 쓰려고 해. 그러면 선생님이 잘 써줄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이 학생은 태도가 바르고 성실하며 친구 관계가 좋고 학습 내용이 우수하며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내용의 구체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정에서 뭔가 진행이 되어야 수업 시간에 계속 과제물이 부과가 되어지고 그걸 학생들이 이끌어가는 과정이 이루어져야 이렇게 기재할 만한 내용들이 있겠죠. 특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앞부분에 대한 도입 부분들은 너무나 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적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 아니면 차라리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면 글자 수를 차라리 줄이고 본론으로 바로 넘어가는 게 좋겠죠. 자, 원순열을 학습한 뒤 입체 도형에서 적용되는 원순열에 대해서 기준을 잡고 평면에서 적용되는 원순열을 이용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이 돋보임. 자, 통계 단어를 모두 학습한 후 상관 분석에 대해서 내용을 고민하고 조사하여 주제 탐구 보고서를 작성하였고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PPT 자료를 제작해 발표하는 시간을 가짐. 둘 이상의 변수 사이의 관계를 그래프로 표현해 상관관계를 파악할 수 있지만 인간관계는 알 수 없다는 상관 분석의 한계점에 대해서 설명하였고 통계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해석의 오류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게 정리함. 이러면 결국은 이 글은 앞에서 도입 부분 그리고 두 번째에서 가장 핵심으로 이루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상관 분석에 대한 주제 탐구 보고서 그리고 그 주제 탐구 보고서에 관련된 내용들을 기술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술이 이루어져야만 장점, 이 글의 장점은 뭐냐면 학생의 자기주도 학습 능력, 그 다음에 주제 탐구 보고서를 통해서 성취 결과물이 제시가 되어졌다. 그런데 세 번째 특기사항에서 성취 결과물로서 주제 탐구 보고서와 같은 활동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까 처음에 왔었던 글처럼 무슨 얘기밖에 못해? 그냥 수업 시간에 했었던 얘기들을 늘어놓을 수밖에 없어요. 이 두 개의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결국은 주제 탐구 보고서의 중요성이 매우 중요하다. 세 번째 특기사항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활동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요걸 통해서 부모님들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실 필요가 있고 학교 선생님들도 아실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가 세부능력 특기사항이 왜 중요하냐라고 하는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중요한 이유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의 범위와 기재의 분량이 줄었어요. 그러면서 학생들이 또는 학부모들이 개입하거나 생각이 반영이 되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진로희망사항, 독서활동, 세부능력 특기사항이 중요해졌다. 이게 중요하다고 얘기했고 두 번째 또 중요한 이유는 세부능력 특기사항은 결국은 자기소개서 1, 2, 3, 4번 문항의 핵심을 이루는 거다.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세부능력 특기사항이 또 중요한 이유는 결국은 세부능력 특기사항에서 담고 있는 글자 수 500자 내용에서는 첫 번째는 학생이 가지고 있는 학습 자세, 인성, 태도, 과정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학생의 학습에서의 이해와 노력의 과정, 그걸 통해서 성취 결과의 과정이 나온단 말이에요. 또한 그걸 통해서 학생이 지원하는 학과에 어떤 적합성과 우수성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기술이 되어지기 때문에 세부능력 특기사항에 대한 작성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세부능력 특기사항의 작성이라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죠. 잘 써준다? 칭찬을 엄청나게 많이 해주는 거야. 막 끝까지. 이유도 없이 근거도 없이. 또 막 글자 수 엄청나게 막 빽빽하게 적어줘. 이런다고 해서 꼭 가르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학생의 특징과 강점이 살아날 수 있도록 고등학교의 유형과 고등학교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의 범위 내에서 그리고 학생부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거는 진실성과 사실성이거든요. 읽는 입학사정관이나 대학의 입장에서 볼 때 이 대학교, 이 고등학교의 활동에서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활동이어야지 이건 도대체 이 고등학교에서 이 학생의 수준으로 이런 걸 할 수가 있어?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런 내용들이 핵심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하이포리뷰에서는 이렇게 의대, 치대, 한의대를 목표로 하는 학생들을 삼아서 이런 연관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어요. 현재 연관 컨설팅에 대한 연회원을 모집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전화 주시면 제가 자세히 상담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이 내용은 저희 블로그에도 올려드리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었던 의과대학에 합격했었던
학생들의 확률과 통계 파트만 한 20개 정도를 그대로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기회가 되어지면 확률과 통계 파트 외에도 이런 생명과학이나 화학이나 과학효과에 관련된 세특에 대한 정보들을 제가 좀 올려드려서 여러분들이 좋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